대리 추석, 볼마치 기자들의 만기자입니다. 추석 연휴지만 저희는 쉴 수 없습니다. 사실 뭐 쉬고 있는데 잠깐 베란다에 나와서 이렇게 방송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창 기자도 지금 아마 본인의 집에서 방송을 찍어서 지금 편집자에게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댓글을 보면 회사 너무한 거 아니냐, 좀 쉬게 해줘라 휴가 때는. 근데 자발적으로 찍고 있다는 말씀을 좀 해야지 회사가 욕 덜 먹으니까 저희는 괜찮습니다. 네, 그럼 빠르게 30라운드 리뷰와 31라운드 프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수원전입니다. 네, 전북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라인업을 보면 전북 김상식 감독이 최근에 투블런치 앞세운 4-2-3-1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울산전에서는 0대0 비겼고요. 이날도 1대0 승리하면서 2경기 연속 무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대가 더비에서 좀 부진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지만 어쨌거나 승점 4점 차를 유지한 게 승점 1점 차로 좁히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날은 승리까지 거두면서 분위기를 조금 더 끌어올렸습니다. 경기를 보면 초반 기세는 수원 쪽이 좀 더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이 확실히 8월 진짜 부진했던 그 시기보다는 템포가 조금 빨라진 그런 모습인데 약간 악재가 일찌감치 터집니다. 전반 26분이죠. 장호익이 불의의 부상을 당하면서 양상민과 교체가 되는데 이게 나중에 조금 복선이라 그래야 될까? 그런 장면으로 좀 꼽을 수 있습니다. 전반 41분 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기재가 그 정면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지점에서 슈팅각을 잡는데 제대로 발에 얹힌 것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송범근이 이걸 멋지게 쳐냅니다. 이게 어떤 경기의 양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후반 4분입니다. 그로부터 한 8분 지난 거죠. 여기서 이제 전북이 선제골을 넣습니다. 문선민이 상대 박스 안에서 드리블하다가 파울을 당합니다. 근데 그 파울을 한 게 장호익과 교체된 양상민이었다. 양상민은 억울했지만 주심은 VAR을 통해서 페널티를 찍었고요. 이것을 백승호가 골로 연결합니다. 일류첸코가 찰 줄 알았는데 일류첸코가 백승호 이적 스토리를 알아서 양보를 했다. 그리고 백승호는 득점 이후에 엠블럼에 키스까지 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저는 내친 김에 KOM으로 백승호를 꼽겠는데요. 백승호가 이적 후에 저는 이 정도로 조금 많은 시간을 조금 뛸 거라는 예상을 좀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대체불가 자원이 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 이날 역시 볼 획득이라던가 볼 차단, 인터셉트 모두 팀 내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어떤 살림꾼 역할에 저는 주목을 했고요. 패스 성공 횟수도 가장 많았거든요. 모든 패스 공은 백승호를 거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수비에 홍정호가 있다면 미드필더에는 백승호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후 시간에는 수원이 조금 공세를 펼쳐야 될 타이밍인데 사실 교체 카드가 좀 마땅치 않았습니다. 모처럼 명기훈이 오랜 시간 투입하면서 몇몇 장면에서 좀 번뜩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무래도 좀 득점과는 좀 연관이 되지 않았고요. 지금 제리치도 빠지고 정상빈도 없는 상황에서는 득점 찬스를 좀 만들기에는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결국은 수원은 이날 역시 승리하지 못하면서 무승이 K리그 10경기로 좀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날 양영모가 헛발질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 다음 장면에서 박건하 감독이 허탈한 웃음 짓는 그런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게 어떤 수원의 최근 상황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운도 좀 따르지 않고 있고 조금 꼬이는 감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반면 전북은 확실히 조금 이날 승리하면서 좀 분위기를 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광주와 제주의 경기입니다. 일단 1대1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본을 쓰는 시점이 19일 일요일 늦은 밤입니다. 광수의 몰수패 여부에 대한 연맹의 발표가 나오기 전인데요. 업로드 시점에 아마도 발표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나온 다음에는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부터 잠깐 소개하면 전반 9분 김주공의 선제골로 앞서가던 광주가 후반 45분 주민규에게 페널티로 동점골을 내줘서 1대1로 비겼다. 그래서 사이좋게 승점 1점씩 나눠 가졌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지금 경기 후에 문제가 좀 불거졌습니다. 광주의 교체 횟수 위반 건이 조금 좀 적발이 된 건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바뀐 규정에 따르면 선수 교체 횟수는 하프타임을 빼고 최대 3회 가능합니다. 광주는 이날
후반 8분 이민기, 29분 헤이스, 39분 김종욱, 그리고 추가 시간 2분 김봉진, 이렇게 4번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무자격 선수가 지금 관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김봉진이 연맹이 해석하기로 무자격 선수라고 좀 해석이 된다면 무자격 선수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구단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광주는 0대3 몰수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절차를 밟는 와중인데 지금 방송을 찍는 21 오전 버전으로는 지금 제주가 이의 신청을 한 상태고 연맹 그리고 연맹에서 지금 판단을 좀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떤 몰수패 가능성이 이미 언급이 한번 됐다. 심판과는 별개로 규정 위반은 구단 책임이다. 이런 논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용을 또 살펴보면 광주가 1대0으로 앞서던 시점이었죠. 후반 39분에 두 장의 교체 카드를 준비시킵니다. 김종우와 김봉진. 반대쪽도 지금 두 장 선수를 지금 투입을 시키는데 제주는 일단 두 명이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김종우만 먼저 들어갑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알고 봤더니 엄원상이 일단 빠르게 지금 라인 밖으로 나오면서 교체 카드인 김종우가 먼저 대기심을 좀 투입하라고 지금 지시를 내립니다. 그때 김호영 감독이 큰 소리로 얘기했다 그래요. 같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 마지막 교체 카드다. 세 번째 교체 횟수에 적용된다. 이렇게 했지만 대기심은 괜찮다. 다음에 들어가셔도 된다. 이렇게 광주 주문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광주는 아마 그걸 조금 믿고 다음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된 겁니다. 지금 광주는 당연히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지금 대기심 말만 믿고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게 규정 위반으로 몰수패를 당하면은 왜 온전히 구단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맹은 심판관의 보고서를 통해서 조금 체크를 할 텐데 그것뿐만 아니고 최근에 유럽에서 나왔던 사례도 좀 참고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볼프스부르크가 DFB 포칼 1라운드에서 교체 횟수 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독일 축구협회로부터 몰수패 처리를 당했습니다. 당시 볼프스부르크도 대기심이 허락을 했다고 이렇게 좀 항변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찌저찌 됐든 책임은 구단에 있다. 이렇게 협회는 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연맹도 그걸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만약에 몰수패를 당할 경우에는 강등 전쟁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가 몰수패를 당하면은 이날 땄던 승점 1점과 득점 1점이 모두 깎이게 되고 실점이 3점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순위도 지금 10위인데 11위인 서울과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로서는 몰수패만큼은 피하고 싶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집인데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발음도 좋지 않은 거를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애기랑 놀아주다가 이빨을 좀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응급치료만 해놓고 있는 상태라 집에서도 외관상 보기가 안 좋으실 거기 때문에 마스크를 낀 채로 진행하고 있고요. 하는 리뷰 프리뷰 와중에 좀 발음이 좋지도 않을 수 있으니까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대구와 울산의 경기입니다. 대구가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축구 정말 모른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사실 대구가 이길 수 있는 구석이 많지 않았어요. 핵심 수비수 정태혁이 부상이었고요. 이용래도 뛸 수 없었고 일본 원정의 여파도 있었고 이병근 감독이 여러모로 빨간불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물론 울산도 주중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120분을 소화했다고는 하지만 홈에서 치른 경기였기 때문에 울산이 좀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봤거든요. 역시 공은 둥글었습니다. 대구는 미드필더 박한빈을 수비수로 내리는 궁여지책 속에 세징야, 에드가, 라마스로 이어지는 브라질 트리오에 초점을 맞췄고요. 울산은 윤빛가람, 신영민, 김성준, 베테랑의 허리에 나선 게 좀 눈에 띄었는데요. 경기는 세징야 대 조현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울산이 전반 14분이었죠. 바코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습니다. 바코가 잘하는 왼쪽에서부터 가운데로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내면서 울산이 쉽게 가는 흐름이 아닐까 했는데 실제로 경기는 울산이 점유하는 양상으로 갔죠. 하지만 오히려 기회는 대구가 더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대구 특유의 역습이 빛을 발했는데요. 세징야가 선봉에 나섰습니다. KOM 당연히 세징야의 몫이죠. 세징야라는 창과 조현우라는 방패의 대결 이날 단연 백미였는데요. 세징야가 무려
6개의 유효 슈팅을 날렸는데 무려 5번이나 조현우의 손끝에 걸렸습니다. 슈팅도 기가 막혔고 조현우의 선방도 빛났다. 흔히 하는 말로 잘 차고 잘 막았다 하는 장면이 많았는데요. 그렇지만 결국 우승 것은 세징야였습니다. 후반 10분이었죠. 절묘한 크로스로 에드가의 골을 도우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세징야는 후반 16분 환상적인 역습 상황에서 멋진 개인기에 의한 득점으로 경기를 뒤집습니다. 바코가 보여준 득점과 좀 비슷했는데요. 마치 네가 했어?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느낌이 좀 났었고요. 이 골을 다시 보면서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대구가 최근에 좋았던 이유를 볼 수 있거든요. 라마스 패스로부터 이어지는 장면인데 라마스가 대구에 녹아들면서 대구의 역습이 더욱 빨라진 모습입니다. 라마스가 뒤에서 빠르게 보내주죠. 세징야가 마무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거든요. 이 장면을 봐도 라마스가 역습에 관여하는 장면인데 중앙에서 볼을 찔러주고 또 역습상에서는 빠르게 달려주고 이런 확실한 축을 라마스가 해주면서 대구식 역습이 더욱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징야가 이날 소파기 스코어 기준 무려 6개의 키패스를 성공시켰고요. 2개의 빅찬스 창조 등 최고의 활약을 보였습니다. 울산은 중요한 순간 패하면서 스스로 우승 도전에 좀 빨간불을 켜게 된 꼴이 됐는데요. 홍명보 감독이 경기 후 이제 선수들의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허리진 구성이 좀 아쉬웠습니다. 대구의 빠른 역습을 상대하기에는 중원에 너무 느린 선수들을 배치한 게 아닌가 싶은데 세징야에 대한 마크도 좀 느슨했고요. 후반에 박용호 선수 들어갔는데 저는 2기회 때 미드필더를 싹 다 바꾸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한 명만 갈아 꼈기 때문에 의외의 효과를 좀 내지 못했거든요. 어쨌든 대구는 이날 22개의 슈팅을 날리면서 울산을 쓰러뜨렸고요. 이날 승리로 3위 수성의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입니다. 19일 펼쳐진 인천과 성남의 경기입니다. 성남이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성남이 시즌 처음으로 인천을 잡으면서 단숨에 9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성남은 리차드가 부상으로 5주 아웃이라고 하죠. 마상훈, 권경원, 최지묵 익숙치 않은 3백을 내세웠고요. 대신 공격진에는 안진범과 이스칸데로프가 이 공격을 보좌하고 뮬리치 대신 부시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게 좀 눈에 띄었고요. 인천은 무고사가 선발 라인업에 복귀해서 김영과 투톱을 잃은 것이 눈에 띄는 변화였습니다. 정혁이 엔트리에서 제외됐는데 무릎 부상 여파라고 조성환 감독이 설명을 했었죠. 양팀 모두 이번 경기가 흐름상 중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움직임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전반은 상당히 지루한 양상 속에 진행이 됐는데요. 양팀이 수비 쪽에 초점을 맞춘 것도 있었지만 양팀 공격수들이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다라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남일 감독이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확실히 부치는 좀 부족한 감이 있어요. 무언가 하려고는 하는데 기량 자체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인천은 무고사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고사는 대표팀에 갔다 오면 경기력이 뚝 떨어지는 모습을 과거에도 반복을 했었는데 이날도 기본적인 미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쉬운 트래핑이나 패스 미스가 너무 많았고요. 인천은 확실히 무고사가 좋지 않으니까 아길랄의 키핑과 패스에 좀 기대는 단조로운 공격이 이어졌고요. 김현까지 이날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격의 파괴력이 좀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인천이 김광석 부상 이후로 3연패에 빠졌는데 기록 보니까 올 시즌 김광석이 결정한 4경기에서 모두 졌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문제는 3백 자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날도 수비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저는 공격 쪽이 더 아쉬운데 인천이 좋았을 때에 비해서 공이 넘어가는 속도가 좀 좋지 않고 무엇보다 무고사의 존재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최근 득점만 봐도 울산전 득점은 좀 영향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김현이 스코어러는 아니라고 봤을 때 무고사가 해줘야 되거든요. 무고사의 부활이 시급해 보입니다. 성남은 다시 한번 뮬리치의 팀이라는 게 입증이 됐는데요. 지금 뮬리치가 좋지 않아서 김남일 감독이 공개적으로 쓴소리도 좀 했었고 최근 교체로 주로 나가면서 체력적으로 좀 회복을 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이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플레이가 좀 신선한 모습을 보였고 또 이날 또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또 결승골까지 좀 만들어냈거든요. KUM도 뮬리치로 하겠습니다. 후반 42분만 뛰었는데 팀 내 최다인 3개의 슈팅과 2개의 유효 슈팅을 성공시켰고요. 결승골까지 넣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후반 12분 무고사가 얻어내는 듯했던 페널티킥이 VAR 결과 무산된 게 굉장히 아쉬웠을 법한데요. 어쨌든 인천은 3연패에 빠지면서 조성환 감독의 말대로 시즌 최대 위기를 맞았고요. 성남은 강등권 탈출을 위한 시동을 다시 한번 걸었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서울대 수원FC 수협의 경기입니다. 서울이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서울 아닉스 감독은 라인업도 선보고 컨셉도 살짝 바꿔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언팔은 없었다는 듯이 팔루세비치를 최전방에 선발로 배치했고요. 여름 대신 백상훈을 넣고 골키퍼 양한빈 대신 유상훈을 투입을 했습니다.
패스맵 보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잘 나옵니다. 지난 성남전에는 수미인 기성용과 센터백 약간 중심으로 좀 패스가 흘러갔는데 이날은 조금 더 공격적인 위치에서 공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성용 패스 횟수가 53회, 성남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어떤 의존도를 줄이고 기성용 아마 본인에겐 부담을 조금 줄이려고 했다.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요. 좌측 상단에 있는 나상호 쪽 동그라미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태석, 고요한, 나상호로 이어지는 왼쪽 측면을 공격의 주 루트로 삼았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절묘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전반 54초 만에 이 지역에서 선제골이 나오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기성용의 대각 패스를 고요한이 잡아서 전방에 나상호에게 연결합니다. 나상호가 빠른 컷백을 시도를 하는데요. 이걸 조용욱이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합니다. 성남전 기억하시면 성남전 득점과 흡사합니다. 그만큼 약속된 플레이였다는 건데요. 조용욱의 마무리가 빛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용욱은 3경기 연속골, 놀랍습니다. 최근 5경기 4골입니다. 프로 데뷔 이래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득점 페이스인데요. 저는 득점 장면도 득점 장면인데 그 이후에 나상호의 추가골 이후에 나온 11분 장면도 좀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 조용욱이 일방적으로 조금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본인 주장 손가락도 하면서 본인 주장도 펼치고 그걸 안 감독이 자세를 낮춰서 경청하는 모습이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나상호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감독이 좀 부드러운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경기로 돌아와서 그렇지만 KOM은 아무래도 상호형, 나상호에게 좀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 10분 나상호가 선제골을 만들더니 추가골까지 넣었습니다. 이태석이 찔러준 패스가 절묘하게 연결이 됐고 이것을 잡아서 골문 구석에 찌르는 티에리 앙리가 가장 잘했던 그런 어떤 탑클래스 감차슛으로 득점을 합니다. 나상호는 지난 3월 수협전에서 기억하실 텐데 멀티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날도 1골 1도움 수협 킬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모습이고요. 서울도 올해 상황이 참 안 좋은데 지금 돌풍팀 수협 상대로 3경기 2승 1무 상성상 우위를 점합니다. 이후에 수협의 공세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운이 좀 따르지 않았어요. 한승규의 골이 오프사이드에 의해서 취소가 되고 문전압 슈팅이 살짝 0점 조준이 되지 않으면서 높이 뜨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추가 시간 1분이죠. 세트피스 상황에서 무릴로가 득점을 하는데 살짝 좀 늦은 감이 있었다. 결국은 서울이 8월 22일 이후 근 한 달 만에 탈꼴찌에 성공을 합니다. 앞으로 서울로 인해서 잔류 경쟁이 더 뜨거워질 조짐입니다. 31라운드 프리뷰 빠르게 이어가겠습니다. 첫 경기는 21일 오후 2시 빅버드에서 열리는 수원 삼성과 강원전입니다. 최근 전적에서는 강원이 앞섭니다. 지난 8월에 리그와 FA컵 연속해서 치렀는데 강원이 3대0, 2대0 스코어로 승리를 했습니다. 수원 상대로는 자신감이 있을 텐데요. 지난 두 번의 맞대결과 달리 이번은 원정이라는 점은 변수입니다. 강원이 올 시즌 리그 원정 13경기에서 단 2승에 그쳤고 최근 리그 원정 3연패를 당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떠난 원정이 바로 빅버드였습니다. 수협이 지금 수원 삼성과 같이 빅버드를 홈구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수협을 상대로 0대1로 좀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은 이제 코로나에 따른 자가격리 여파로 지금 선수들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한 9일간의 휴식 및 훈련을 통해서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조금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지금 부상자가 없는 데다 지난 수협전을 통해서 한국형이 돌아왔거든요. 스쿼드 상태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금 다른 팀 결과로 인해서 최하위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니까 뭔가 동기부여도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저는 이 경기에서는 고무열 발끝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2시즌 수원을 상대로 4번 출전해서 지금 4골을 넣고 있습니다. 고무열이 수원 상대로 강했다 말씀드리고요. 강원의 키플레이어가 고무라면은 수원의 키플레이어는 정상빈으로 꼽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전북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쉬면서 어떤 풀휴식을 좀 취했고요. 지금 올 시즌에 포항, 서울, 울산, 전북, 광주 상대로 득점을 했는데 강원을 득점 리스트에 추가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전북전에서 장호익이 목을 다쳤잖아요. 근데 현재 깁스를 한 상태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살짝 힘들 수도 있겠다. 만약에 장호익이 빠진다면 지난 경기에 교체 들어간 양상민 또는 박대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공격수 김건희는 지난 프리뷰 때 말씀드린 대로 팀 훈련은 참가하면서 지금 복귀각을 좀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엔트리에 들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수원으로서는 지금 3일 만의 경기거든요. 컨디션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요. 바로 예측으로 넘어가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들더라도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 좀 포인트를 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 하지만 득점은 좀 아쉽기 때문에 무승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요. 창 기자는 강원 승을 찍었습니다. 체력 부담이 수원 쪽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21일 오후 4시 30분 광주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전북전입니다. 광주는 지난 제주전으로 인해서 뒤숭숭한 상황에서 전울포 죽음의 3연전에 임합니다. 전북을 상대로는 최근 3연패, 여러모로 좀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최근에 꾸준히 무패를 달렸다는 점,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다는 점, 특히 홈에서는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다는 점을 좀 내세울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김주공 꼽겠습니다. 김주공은 전북과 연결된 스토리가 있는 선수입니다. 전주공고, 전주대 나와서 테스트 선수로 전북 현대 입단 문을 좀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있던 감독이 중국으로 떠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입단하지 못하고 광주로 오게 됩니다. 광주에서는 박진석 감독의 지도 아래 급성장했고 지금 최근에 폼이 굉장히 좋거든요. 3경기 연속골입니다. 경력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김주공이 헤더도 좋지만 세트피스 집중력이 특히 좋거든요. 그 전북도 주시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전북은 경기력이 안 좋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최근 리그 10경기 1패입니다. 그리고 최근 3경기 승점 7점. 전북다운 어떤 행보라고도 좀 보여지는데요. 최근에는 좀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력 열세인 팀이 파고들 틈이 더 좀 좁아진 좀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전북의 키플레이어로는 송민규를 꼽겠는데요. 최근 몸놀림이 많이 좋아진 느낌이고 지난 5월 30일이죠. 송민규가 포항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으로 골을 넣은 상대가 바로 광주입니다. 지금 저는 광주의 키플레이어 김주공 꼽았지만 송민규와 엄지성의 어떤 맞대결 역시 조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상을 해보면요,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전북이 아무리 스쿼드가 두텁다 해도 수비는 4경기 같은 라인업을 하긴 좀 쉽지 않습니다. 특히 4날 간격의 경기에서는. 그렇다면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광주에도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특히 아까 언급했던 엄지성이 최근에 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차이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무승부 찍었고요. 창 기자는 전북승을 찍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능력보다는 정신력의 싸움이다. 전북은 산전수전에 공중전까지 겪은 선수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승을 예측을 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이번 라운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21일 오후 7시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울산의 동해안 더비입니다. 포항은 세레소 오사카와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1대0 승리한 이후 17일 입국해서 하루 서울에 머물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코호트 격리를 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좀 힘들어한다고 해요. 포항이 지난 세레소전에서도 교체 카드가 없어서 2장밖에 못 썼거든요. 이날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뛸 수 있는 선수 13, 4명 내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김기동 감독이 임상엽 선수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더라고요. 임상엽 선수가 사실 아침 원정에도 선발 출전 여부를 굉장히 고민했었는데 다른 부위가 좀 아프면서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어쨌든 임상엽 선수가 이날 뛴다고 해도 풀 출전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세레소와 같은 라인업이 될 공산이 크고요. 다만 그랜트는 이날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내부의 전언입니다. 울산은 지난 대구전 패배의 후유증을 어떻게 넘기는 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라인업에서 허리지나 대폭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두재 선수, 고명진 선수 복귀할 것 같고요. 저 풀백도 홍철과 김태환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울산이 우승 경쟁에서 약간의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동해안 더비라는 최고의 라이벌을 만난다는 건 일종의 어떻게 보면 또 운명의 장난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2경기에서 1승 1무로 울산이 앞서면서 포항에 대한 트라우마를 상당 부분 깬 것처럼 보이지만 경기 내용 면에서는 한쪽으로 절대 쏠리지 않거든요. 이번 경기도 팽팽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포항은 지난 세레소전에서 골맛을 본 이승모, 울산은 최근 2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오세훈, 두 최전방 공격수가 이번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이날 경기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울산의 승리 점치고 싶은데요. 포항으로 마음이 좀 쏠리기는 하는데 스쿼드 차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 기자는 무승부를 픽했습니다.
이맘때 동해안 더비에서 포항이 늘 웃었다고 예측했거든요. 하지만 승리까지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에서 무승부를 표기를 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는 20일 오후 2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와 대구전입니다. 제주는 최근 3경기 무패로 확실히 흐름을 탔고요. 특히 2경기 연속 극장골로 얻은 승점이라는 점에서 팀 전체가 힘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날은 체력적 이점까지 안고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제주 원정길이잖아요. 제주 홈이잖아요. 일정이 빡빡하기는 마찬가지긴 하지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까지 치른 대구가 상대적으로 더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부상자도 많잖아요. 여기에 제주는 이렇다 할 부상자는 없지만 대구는 정태욱, 이용래가 또 일화 경기도 뛸 수 없는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제주가 좀 더 유리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구는 지난 울산전 승리 여운이 좀 있고요. 여기에 앞선 2경기에서 2번의 맞대결에서 1승 1무로 제주의 우위에 있거든요. 그랬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날의 키는 김호기와 에드가의 높이 싸움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주가 유독 높이에 약한 팀인데 대구의 에드가는 이 분야 전문가거든요. 양팀 모두 세컨볼을 따는데 장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싸움 결과에 따라 흐름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제주의 승리 예측하겠는데요. 체력적 우위가 결정적 힘이 될 전망으로 보이고요. 만기자는 무승부를 픽했습니다. 세징야도 지쳤을 것이다 라는 게 만기자의 생각입니다. 5번째 경기는 22일 오후 4시 30분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원FC와 성남의 경기입니다. 수원FC의 키는 수비, 성남FC의 키는 공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원FC는 최근 5경기 중에 무실점한 3경기는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서울전의 문제가 뭐였냐? 조유민, 곽윤호로 이어지는 오른쪽 라인이 상대 공격에 흔들리면서 2골을 내줬거든요. 아마 이쪽에 대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동호 선수가 윙백으로 나서고 조유민 선수가 그 자리를 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공격 자체는 라스가 미스가 많기는 했지만 전개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수원FC 특유의 뒷공간 공략이 잘 되면서 기회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최근 결정력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라스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줄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수비가 다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성남은 최근 3경기에서 한 골밖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수비는 역시 좋습니다.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공격이거든요. 지겹지만 성남은 뮬리치가 터져야 됩니다. 지난 경기에서 뮬리치가 골을 넣으니까 이겼잖아요. 지키다가 때려 넣을 수 있는 선수는 지금 부상자가 아무리 돌아와도 성남의 믿을 만한 공격수는 뮬리치밖에 없거든요. 뮬리치는 수원FC전에서 앞선 2경기에서 3골이나 넣었습니다. 성남은 이 기세에 대한 기대를 걸 거예요. 때문에 양팀 과연 이 주포 그리고 수비 라인이 어떻게 해주느냐가 이번 경기의 중요한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수원FC 쪽이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성남이 흐름이 좋다는 거 강등권 싸움에서 이 흐름에 대한 싸움 무시 못하잖아요. 만기자는 수원FC 승리를 점쳤습니다. 라스가 성남을 상대로 화풀이를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22일 오후 7시 서울 월드컵에서 열리는 서울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저는 오재석 선수가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계속 떠오릅니다. 혹시라도 보시지 못한 분들은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광석이 형이 없는 9월을 어떻게 버틸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김광석이 부상을 당한 뒤에 치른 3경기에서 3연패, 어느샌가 하스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지금 중원 핵심 정혁이 무릎 부상으로 지난 성남전에 결장을 했고 윙백 포지션에서 좋은 모습 보이던 김준혁도 안화 골절로 지금 장기 부상을 당했거든요. 살짝 운도 따르지 않는 모습. 그리고 지금 성남은 강등 싸움을 하는 팀인데 이 팀을 상대로 홈에서 패한 것도 어떤 정신적인 데미지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필 또 다음 상대가 서울이라는 점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7월, 8월 버전의 서울이 아니라 지금은 서울이 어떤 반등의 어떤 기미가 보이는 상태거든요. 서울은 지난 라운드에서 수협 잡으면서 8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고요. 지금 경기력도 좀 좋아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조영욱과 나상호의 날개가 굉장히 조금 활기를 띠는 그런 모습이고, 저는 리뷰 때는 이 내용을 전하지 않았지만, 팔로세비치 원톱도 나쁘지 않다. 특히 팔로세비치가 득점력, 지금 빅찬스는 자주 놓친다고 저도 비판의 기사를 썼었는데, 그거는 별개로 키핑이 일단 되는 선수예요. 공을 잡아서 두리번 측면에 공을 내주고 다시 자기는 달려가고,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서울 공격이 좀 더 매끄러워진 느낌이 있었다. 저는 다시 한번 팔뚝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서울이 작년에도 감독 교체 효과를 통해서 잔류를 했거든요. 올해도 일단은 지금 2경기밖에 하지 않았지만 감독 교체를 보고 있다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지금 서울이 인천 상대로 홈에서 2연패 중입니다.
이날은 분위기 타서 그걸 끊기를 바랄 것 같고요. 반면에 인천은 3연패 끊고 어떻게든지 승리를 통해서 다시 쌍스로 올라가길 바랄 것 같습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서울 승하겠습니다. 양팀 최근 5번의 맞기 대결 스코어가 모두 1대0, 0대1, 다 1대0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이 1대0으로 승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창기자도 서울승을 꼽았습니다. 흐름을 탔다는 이유에서 서울승을 지목을 했습니다. 네, 30라운드 리뷰 그리고 31라운드 프리뷰까지 해봤습니다. 저희 볼만찬과 함께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저희는 연휴 이후에 스튜디오에서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